방학이라 공부를 못했다라든지 뭐 조직 생활을 게을리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 내용을 보면 뭐 위대한 장군님의 그 뜻을 따라서 참다운 학생으로 내가 자라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참다운 아들딸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활총화가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의 이제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기초적인 통제 단계이자 핵심 기본 원인이에요. 그게 생활총화라는 것 자체가. 북한에는 이제 9살부터는 1인 무조건 조직 생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9살에 가지는 것이 소년단이라는 것인데 소년단에 가입하자마자부터 조직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모교 생활총화였어요. 근데 지금 토요일로 바뀌었지만 토요일만 되면은 생활총화를 합니다. 네. 생활총화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잘못을 학급 학생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자기 비판을 합니다. 자기 비판을 냈다 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한 주간 뭘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호상 비판이라고 있어요. 호상 비판. 호상 비판이라는 건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잘못한 내용을 본인도 그렇지만 상대방이 어떤 것을 잘못했는가를 예의주시했다가 그걸 적어놨다가 생활총화 시간에 그걸 적어야 돼요. 이동무는 몇 월 며칠 몇 시 아침 시간에 출근 시간 그러니까 학교 등교 시간에 네. 지각을 했다라는 것을 적어놔야 돼요 항상. 그리고 본인도 같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잘못된 걸 항상 기억을 하고 있다가 생활총화 시간에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아니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 2살, 13살, 14살 되면 일주일 동안 친구랑 있으면서 그걸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계속 저 친구는 뭘 잘못하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친구이자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감시자인 그렇지. 그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엔 월요일병이라고 있잖아요. 월요병이라고. 월요병.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그럼요. 근데 북한은 토요일병이라고 그래서 생활총화 하기 싫어서. 생활총화는 우리나라엔 월요일병이 있고 북한은 토요일병이 있고. 토요일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주 토요일마다 생활총화를 하니까. 토요일에는 아파야지. 그러니까 생활총화에서 기본 핵심은 당의 일족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입니다. 김부자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조목조목 쓴 그런 행동 규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이블과 같은 것이죠. 성경이나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총화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자, 탈북민들이 재연했다고요? 현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마련하신 주동의 생활총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결시하셨습니다. 조직 생활은 사상 단련의 영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아침 덕보 시간에 3번이나 빠졌습니다. 저로 인해 다른 동무들에게도 기다리게 하는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혁명적 각오가 확고하지 못하고 안일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제 잘못을 뉘우치고 몸이 아파도 아침 덕보에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상시 건강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판으로서 정란 업무를 비판하겠습니다. 정란 동무는 며칠 전에 일도 안 나오고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하였습니다. 너무 제 생각에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 교육. 그게 자기 몸 자기 시간으로 포함하는 거지. 자기 몸 치장이나 신경 쓸 정도라면 작업에나 참석하지 뭐 그렇게 자유주의나 부리고 앞으로 그런 자유주의를 없애고 기본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기본 혁명 가업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 이러면 일주일 내내 누군가의 잘못을 계속 찾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예, 집에 누워 있다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동문 정말 안 되겠구만. 그 정도면 일에 나와야 되는데 일도 안 나오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서로가 하냐. 맞아요. 아, 이거 너무 나쁘다. 홍순 동무는 수성주의 날라리 둥에 몰져서 가지고 머리를 너무 길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머리입니까 가발입니까? 지금 강성되고 있으기에 머리를 그렇게 길게 하고 다니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다녀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봉순 동무 오늘 중으로 머리를 당장 자르시오. 알겠어요? 머리 긴 것도 뭐라 그래, 서로. 그렇죠.
주체 사상을 설계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나와가지고 이런 말했습니다. 탈북하신 다음에 가장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황 비서님. 그러니까 황장엽 비서가 뭐라 그랬냐면 토요일 아침마다 전체 직원 앞에서 생활청화 안 하는 것이 너무 좋다. 와, 진짜 그런 말 해요? 황장엽 비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이 부자 제외하고는 자기도 총비서인 자기조차도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매주 하게 되면은 계속 내가 죄인이다 내 동지제 동무제도 죄인이다 해버리면 사람으로서의 그 자존심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황장엽 비서가 물론 탈북을 했을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생활 총화였다 이거예요. 서열이 몇인데? 그러니까 와, 그런 주체 사람들- 사상의 아버지인데. 아니 고위층이잖아요. 고위층 하면 이제 외교관도 최고위층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외교관들도 그럼 생활총화를 합니까? 당연하죠. 생활총화 당연해요? 그러니까 예, 토요일마다 뭐 생활총화 하는 거는 예외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를 불문하고 다 토요일에는 토요 학습에 참가하고 토요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 생활총화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관인 경우에 이제 외무성에서 일할 때에는 외무성 내 당 조직에 망라돼가지고 이제 생활총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파견됐을 때에는 대사관 직원들이 따로 모여서 이제 당 생활총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생활총화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해요, 솔직히. 그리고 덕성실계도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와서 자기 당 생활을 못 참가해가지고 세포비서를 찾아가서 자기 당 생활총화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북한에는 그 누구 한 명도 예의 없다. 생활총화는 100% 다 한다라는 이런 덕성실계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당 생활총화에는 그 누구도 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때 믿었죠. 네? 그때는 믿었죠. 아, 당연히 믿죠. 아이, 우리 원수님도 생활총화 하시는만요 하고서.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이 생활총화 하시는 분들이 다들 한 손에 좀 노트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이 노트의 정체는 어떤 건가요? 뭐에 쓰는 건가요? 북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는 생활총화 노트. 그 빨간 뚜껑으로 된 생활총화 노트인데 거기다 자기가 일주일 동안 뭘 잘못했다 반성하는 글을 쓰고 토요일에 생활총화하는 날에 꼭 가지고 가서 보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9살에 처음으로 생활총화에 참여를 할 때 뭔가 선배들이랑 언니들이랑 서로 호상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은 일을 비판할 수가 있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른이 된 기분도 네, 들고. 뭔가 저에게 이렇게 고난이 부여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내가 많이 컸구나 이런 느낌도 있어서 그리고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성스러운 행위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러네. 그렇게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도 지금 생활총화 노트 보라면 그게 있어? 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만갑이 생활총화 노트를 직접 국에서 쓰던지 직접 입수를 했습니다. 저희 다구합니다. 자, 오늘 이 생활총화 노트를 구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를 무려 1,400점이나 모으고 연구한 북한 전문가 일명 쓰레기 교수님 우리 강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이거는. 사실 뭐 북한 주민이라면 이 생활총화 진저리가 날 텐데요.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쓰는 그 생활 노트를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만갑 스튜디오에 직접 우리 북한 인권의 실상도 알리기 위해서 실물을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거의 떠내려온 거를 쓰거나 이럴 거를 전방에서. 근데 어떻게 무서운 거 아니시죠? 네, 이거는 쓰레기 아니고요. 실물로 제가 직접 진짜네? 쓰레기 아니고요. 실물로 제가 직접 진짜네? 입수를 했는데 아까 이 겉표지가 빨간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북한에서 사용하던 생활총화 노트입니다. 인쇄가 돼 있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인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생활총화. 네. 그 노트가 따로 있구나. 네. 이 노트는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그 소년이 북한에서 직접 쓴 생활총화 노트인데 내용을 보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거기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자기 반성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뭐 방학이라 공부를 못했다라든지 뭐 조직 생활을 게을렸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 내용을 보면 뭐 위대한 장군님의 그 뜻을 따라서 참다운 학생으로 내가 자라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참다운 아들딸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거는 제가 보면서 반드시 호상 비판을 이제 하는데 꼭 고치시오. 이런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뭘? 꼭 고치시오.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친구에게
네, 꼭 고치시오라고 그것도 써요 거기다? 써 있습니다. 남욕을 거기다 써? 써야죠. 남욕을 어떻게 거기다 써? 우리나라는 악플이지. 악플이지. 진짜 있네요. 예. 호상 비판, 저는 동물을 비판합니다. 동물은 분조장으로서 작업도구 준비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보고도 없이 혼자서 제 맘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꼭 고치십시오. 이 말 들으면 전 열받을 것 같아요. 진짜 내 맘대로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렇지. 네가 뭔데. 그런데 계속 이제 주간 생활청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이 학생도 예를 들면 뭐 11월 첫 주, 두 주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졸업 전 생활청화. 그건 다 있죠. 네, 무려 2페이지에 걸쳐서 자기가 졸업 전에 이 생활청화를 한 내용인데 뭐 학생이니까 이 교실에서 장난도 쳤고 뭐 숙제도 오지 않고 뭐 그런 내용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토끼 가죽 계획도 여러 번 지적받고 수행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토끼 가죽 사업 그 얘기도 지금 있고 그래서 이런 점을 고쳐서 이 학생이 이제 어떻게 썼냐면 생활의 첫 발자국부터 갈 때에 우리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께서 제일 사랑하고 믿으시는 그런 일꾼으로 되겠다는 것을 굳게 다짐한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로 나가는데 김정일 장군님이 제일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 되겠다라는 걸 결의했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맞습니다. 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죠. 졸업 전 생활청화. 그러니까 약간 주 생활청화가 있고 월 생활청화 있고 연 생활청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평범한 주에는 그냥 넘어가져요. 근데 월 생활청화나 연 생활청화는 좀 더 풍부하게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를 썼다면 그때는 좀 2페이지 정도 쓰고 허상 비판도 정말 정성껏 써야 돼요. 이제 생활청화 기록부를 보니까 저도 이제 북한에서 있었을 때 첫 소년단 조직 회의를 집행하던 나의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하나 갑시다. 네. 제가 송호 인민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인민학교였어요. 근데 소년단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생활총화를 처음 하잖아요. 난장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그냥 애들이 그냥 막 떠들고 복잡한데 한 애만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심각하게 임하는 거예요, 생활총화를. 아침 이 생활총화 자기 비판을 하는데 우는 거예요. 어머. 시작부터 울어가지고 어떡해. 왜 울어 했는데 저는 아침에 지각을 했습니다. 왜 지각을 했느냐? 아침에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무조건 먹고 나오겠다 그걸 기다리다가 시간을 늦었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얘기하는데 우는 거예요. 막 콧물 나고 장군님의 말씀을 고역하고 하면서. 근데 그 애는 울본지 모르겠는데 끝날 때까지 우는 거예요. 허상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 한 10명, 15명 막 했는데 한 3명 한 다음에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애가 지식 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우니까. 그럼 선생님은 칭찬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은 칭찬도 하지만 오바하니까 싫어하죠. 선생님은 빨리 하고 가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당원인데. 뭐 이제 콧질질 흘리는 애들 거 듣고 있겠습니까? 야, 이거 신기하네요. 재밌다. 자, 정경훈 교수님. 네. 이거 어떻게 입수하신 겁니까? 네, 이 노트는 한 탈북민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신 건데요. 이 자식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거를 해주고 싶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장마당에서 뭐 나가서 정말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사줬는데 이 노트도 당시에 북한에서는 굉장히 종이 질이 좋은 노트를 사줬다고 해요. 근데 사실 보면 그냥 저희는 쓰지 못하는 갱지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좋은 노트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사실 뭐 작성한 노트가 얼마나 북한에서 이 인간성을 말살시키는지를 꼭 좀 세상에 전해달라라고 해서 저에게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그 폐쇄된 공간 속에서의 어떤 왜곡된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이제 혁명가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죠. 가장 좋은 노트를 사준 건데 그러네. 결과론적으로는 그 노트가 그 아이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이런 것이 비극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 나도 죽이고 저쪽도 죽이고 데스노트예요. 데스노트. 그래서 남한에 와서 정말 내가 내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가 이런 생각을 어머니가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 내 아이한테 사준 거야, 이거를. 더 비판하라고. 그렇죠. 유 대사님 어떠셨습니까? 첫 생활. 저는 첫 생활총화 때 지금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 마총하고 같이 생활총화 노트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저 공업품 상점에 갔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맏형도 뭐 그래서 대충 아무거나 하나 구매를 마치면 돼 하는 식으로 이제 뚜껑이 뭐 붉은색이 아닌 거로 이제 하나 좋은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 생활총화 시간에 다 검열을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빨간 노트로 구비해 왔는데 저 혼자 빨간 노트가 아닌 그저 일반 노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나오라고 하더니 뭐 저보고 뭐 조직에 대한 태도와 관점이 굴러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조직 생활이 첫 생활총화인데 이때부터 신들매를 똑바로 깨고 나가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사회생활 못 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9살짜리 이렇게 사회생활을 9살짜리한테. 이상하긴 하지. 아니 야구장 가서 다른 옷 입고 있어도 이상한데 생활총화 시간에 나 혼자 빨간색이 아니다. 어쨌든 이제 9살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나이인데 완전히 다른 그 남북의 아이들의 학교 생활의 풍경 자체가 참 재미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참 서글프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북한 실상을 고발한 다큐멘터리가 한 편 있습니다. 영화 태양 아래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북한의 8살 소녀의 삶을 한번 만나보시죠. 러시아 감독이 만든 2016년 다큐멘터리죠. 준미야, 김치 많이 먹어야 돼. 나도 알아요. 뭐가 그런 거 타고 아무리 방을 내셔도 좋아요. 한번 다 웃어야 되겠어. 얼마네? 예? 디렉션을 주는 거죠? 자꾸 누가 와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니, 놔두고. 여기 이제 두고 들어라, 다시. 암을 제가 복격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 얘기하시고. 어렁지하고 아름다우니라. 진미, 너 소년단 입단했는데 이제 자기 일상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해요? 소년단을 되면 서직 생활을 합니다. 서직 생활을 할 때 잘못도 느끼게 되고 경리한 대원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느껴지게 됩니다. 울먹거리는 거 봐요. 대신 좋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좋은 거. 잘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시를 생각해봐요. 선수. 나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소년단 입단 선서.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빛내어 주시었으며 경례한 김정은 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이게 뭔 일이야.
저 애기한테도 엄청난 책임감이 느껴지고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의 눈물인 것 같아요. 1학년짜리가 네,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시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꿈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난생 처음 이 친구한테 받아들이기엔 너무 무거운 질문인 거예요, 이게. 일단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는 그냥 이런 백지예요. 이 백지에 어떤 물감으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주냐를 정하는 건 사회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빨간불에서는 건너면 안 된다. 뭐 밥 많이 먹어라.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는 뭐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빨간색이다 하는 걸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이제 사회거든요. 그럼 그거를 순수하게 스펀지 같이 받아들여요. 네네. 근데 이거를 잘못된 정보를 아이에게 줘버리면 그것이 올바른 행동과 사상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캄보디아에서 1975년부터 79년까지 그 집권을 했던 크메르 루즈 정권이라고 있습니다. 폴포트가 독재를 했죠. 인류 최악의 대학살이 벌어져요. 그때 이제 캄보디아가 국민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3년 9개월 동안에 200만 명을 죽여요. 학살을요. 이걸 다 누가 죽이냐? 10살 내외의 소년병들이 죽인 거예요. 소년병들이. 크메르 루즈라는 정권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세뇌를 했냐면 안경 낀 놈들은 반동이다. 손가락이 하얀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죽여도 괜찮다. 나쁜 놈들이다. 왜 죽인 거예요? 왜? 그거 세뇌시킨 거예요, 아이들한테. 저런 애들은 저렇게 죽여도 된다. 지식인들은 죽여도 된다. 아이들한테. 똑똑한 사람. 그래서 그 당시 그 소년병들 있지 않습니까? 200만 명의 자국 국민들을 때려 죽인 소년병들. 찍힌 사진들이 있는데 다 웃고 있어요. 사람들을 때려 죽인 다음에 자신이 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생각이 이게 잘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떤 도덕적 개념이 생기기 전에 이미 그렇게 세뇌를 시켜서 말하자면 하나의 도구로 쓰는 거죠. 저 9살짜리 아이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에 검열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상상력이 없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남들에게 비춰질까? 이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대답을 찾지 못하니까 울어요.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아 비판의 문화가 원래는 러시아 혁명가들 사이에 자발적인 문화였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강철처럼 단련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직업 혁명가들이 정말 강철 같아야 되잖아요. 그들끼리 했던 거고 자발적인 거였는데 아이들한테 감시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시키는데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자아가 형성이 안 됐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 자아가 형성된다는 건 뭐냐 철이 든다라고 하는데 철이 든다라고 할 때 비로소 어렸을 때 나 욕하면 싫어하잖아요. 막 싫어하는데 딱 철이 들었을 때는 딱 보면 제 말도 일리가 있네. 이럴 때 비판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아 형성도 안 한 애들한테 벌써 그걸 강요를 하게 되면 결국 뭐냐면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아가 사라지게 되면 자아가 아니니까 다른 자아와 만나서 사회성을 형성하기가 힘든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성은 사라지고 결국은 집단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집단 속에 내가 사라지는 거고 그 집단은 국가에서 통제가 되는 그걸 아이들로부터 시킨다는 건 상당히 잔인한 거죠, 사실은. 소속된 이 조직들마다 뭔가 좀 생활처가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보이부는 좀 어땠어요? 보이부는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뭐 토요일에 뭐 생활총화를 하잖아요. 보이부는 목요일에 생활총화를 해요. 그래서 목요 생활총화입니다.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다른 기관 기업소에서 당 생활총화를 제대로 하는지 그걸 보라고 그렇게 목요일에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감시더라고요. 감시 때문에. 그래서 근데 보이부 생활총화도 무조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만 인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 교시 그리고 또 북한에서 얘기하는 당의 유일적 확립의 10대 원칙 그리고 보이부는 또 뭐가 있냐면 명령 지시가 있습니다. 지시와 명령은 누구 거? 김정은이 거죠. 그 다른 명령은 안 되고 무조건 김정은이 명령이죠. 예. 근데 생활총화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호상 비판할 때 가장 중요해요. 보이부는 호상 비판을 막 할 수가 없어요. 비밀 때문에. 네, 그래서 나의 개인 비밀 사업을 터치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보이부에 또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그래서 되게 그 호상 비판하는 게 되게 애매해요. 외교관은 외교관은 해외 대사관에 나와 있는 상주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은 대사관별로 직원들끼리 생활총화를 하고 유학생들인 경우에는 대사관에 들어와서 이제 뭐 따로 생활총화를 하고 또 토의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데는 또 생활총화를 이렇게 도청이 된다고 다 글로 써서 바치거든요, 세포이사한테. 그렇게 이제 생활총화는 토요일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뉴욕에서도? 뉴욕에서도 합니다. 뉴욕에서. 진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김 부자 내놓고 몽땅 다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가장 좋았던 게 제가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호상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아, 남에 대한 비판 안 해요? 예. 아, 그 자아 비판만 하는 거. 예, 자기 비판만 하고 호상 비판을 대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교람이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비판이 되게 되면 어디 이 사람이 좀 막 이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압박감. 예, 압박감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존심 상하고. 그러게 되면 이 사람이 또 이 꼭지가 돌게 되면 탈북을 한단 말이죠. 자기들도 그걸 아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와 있는 상주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상주 인원들은 호상 비판을 될수록이면 하지 마라. 아, 이거 너무 특이한데요? 호상 비판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군대라는 조직이 참 궁금해요. 네. 상명하복인데 그렇지. 군대에서는 어떻게 해? 내 윗사람을 호상 비판하기도 뭐하고. 군대에서는 원칙이 있어요. 자기보다 아랫사람 비판하면 이거는 진짜 아주 비열한 짓이에요. 아랫사람은 일과 생활 속에서 그냥 가서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상급을 무조건 비판하게 하거든요. 그 회의를 지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아, 그럴 수 이게 있죠. 뭐 좀 순둥순둥하고 이런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면 생활총화도 대충 읽거든요. 영양주야 김천재님 다음까지 말씀하십니다. 영양주야 김천재님 다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발음도 불편하지 않아도 일부러 저렇게 하는 일부러 거예요. 저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뭉그려가지고 호상 비판도 그냥 저기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그 유해신동 비판하십니다. 뭐 말하시오? 뭐 이거 끝나요. 근데 딱 이제 정치 일꾼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분위기. 이 사람은 첫날 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하는 사람 타진해 보는 거죠. 대충 비판하면 이 사람이 작당을 땅! 작당을 땅! 야 더워! 야 더워! 그런 식으로 비판하겠어? 이 생활 총알을 말하기고 알기를 동동장원이야 이거? 썬킴동무 이 동무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이 계급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데 맞아요. 이 동무 머리 스타일을 보게 되면 이 동무 이거 창광원에 없는 그런 머리 스타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시죠. 잘한다. 지금 뭐라고 했어? 스타일이라고 했어? 네. 스타일. 아 이거 머리 혀해. 머리 혀해. 영어로 스타일이라는 말. 이 제국주의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너무 개혁적이야. 경각성 있는가? 뭐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해요? 나 책상 막 두드려요. 진짜 그렇게. 그렇게 야, 이거 무섭다. 분위기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치 이거 일꾼은 생활총화 딱 끝나고 그냥 이렇게 그 뒷짐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눈치 이렇게 까는 거죠. 질문. 고참을 씹었어요. 네. 고참을 비판했어. 그러면 쉽지 고참이 가만히 있나? 친한 사람이면 모르겠어. 친한 사람이면 이해할 거 아니야. 쟤도 살려고 그러는구나 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나중에 부르진 않아요? 놀러? 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눈치를 이제 보는 거죠. 분위기를 보다가 저 고참은 비판해도 좀 될 것 같다. 만만한 요런 분들이 있어요. 군부대별로 아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군부대 뭐 어느 병종에서 군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공군 1사 35연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당생활 총알을 할 때 윗사람들을 비판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난다는 게 뭐냐면 기합이 들어온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중대장을 비판했다, 혹은 연대장을 비판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처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음으로 양으로 얘를 아예 죽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갓 당원이 된 저와 같은 heb동아리들, 얘네들 놓고 한 4-5명이 집중적으로 비판을 해줍니다. 그러면 뭐 후보 단기간인데 내가 뭐죠. 나 욕하라 하는 식으로 그저 다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받지. 어렵지. 아무래도 윗사람들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 큰일 나갔는데라는 생각이.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저희는 뭐 이틀에 한 번 하잖아요. 거의 매일 한다는 정신력이거든요. 왜냐면 하룻밤만 자고 나면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신입이나 중간 사람들은 그 생활총화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북한 미녀응원단이 배 타고 강릉에 만경대오를 갔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은 매일 1일 생활총화를 한 거예요. 뭐 초성화 통째로 가방에 갖고 간 친구도 있어요. 생활총화 할 때마다 막 꺼내놓고 막 뭐 이러면서 그 친구들이 매일매일 생활총화를 했던 거예요. 그런 걸 증명해야지만 이제 네. 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외를 좀 돌아다니고 다른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술인들은 특히나 이제 북한 사람들의
사상 정신을 튼튼하게 무장시켜야 되고 선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 누구보다도 정신력이 더 깨끗해야 되고 사상이 투철해야 된다. 그거는 완전 아니고 그런 명목인데 아니 그치? 나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아니 뭐 예술인들이 다 나쁜 사람이 보이지도는 뭐 나쁜 짓을 안 했어. 서로 다른데. 자, 우상 비판하시오. 우상 비판 들어가오시오. 이쪽이 낫지. 아니 그치? 그렇죠. 예술인이 낫지. 아니 이게 명목이고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은 많았죠. 그렇죠. 네. 이거 보이지도 때문에 그렇지. 네. 그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 공연도 가게 되는데 이 해외에 있을수록 더 사상 검증을 더 심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날라리풍에 물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사실 뭐 높으니까 예술인들이 일반 주민들보다 외부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생활총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는 김정일이 어떤 총애를 받았던 게 예술 단원들이잖아요. 그렇죠. 복제트도 좋고 예술단을 직접 만들기도 했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김정일이 예술단에게는 생활총화를 더 강화 세게 시킨다라는 게 좀 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좀 사건을 몇 가지 찾아보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예술단에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70년대 말에 북한 당대의 어떤 최고 여배우 우인희라는 여배우가 있었어요. 아마 많이 우리 가족들 아실 것 같아요. 우인희는 세기의 미인이다라고 북한에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아름답고 연기도 잘하다 보니까 주변의 관심과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유부녀였어요. 그런데 사건이 생기죠.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 우인희라는 배우에게 반한 제1교포 출신의 조선중앙방송 간부가 계속 들이댄 거예요. 계속 들이대고 구애하고 쫓아다니고 노력을 기울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인희의 마음을 얻어내요. 그래서 둘이 불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륜 관계를 하다가 이게 좀 길어지면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어떻게 잡혔냐? 둘이 데이트를 하다가 날이 추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밀회. 차 안에서 열풍기를 틀어놓고서 이제 연애를 하다가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 조선중앙방송 간부는 죽은 채 발견되고 우인희는 기절한 채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가스가 안으로 들어와. 옛날에 차 그런 경우 있었어. 배기가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얼마나 큰 사건이 있어. 안 그래도 별 사건 없는 북한에서 당대 최고 유부녀 배우와 조선중앙방송 간부가 차 안에서 미래를 즐기다가 남자는 죽고 여자는 기절한 채 발견됐다. 바로 김정일에까지 보고가 되는 거죠. 이건 직복감이죠. 자, 그런데 신문 받는 과정에서 이 우인희라는 여배우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해진 거예요. 뭐라고? 김정일을 불러줘라. 나는 김정일에 가면 말하겠다. 진짜요? 라고 요구했다는 설이 퍼지면서 그때부터 예술단 안팎, 뭐 당 안팎에서 우인희가 사실은 김정일의 애첩이었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죠. 그래서 결국 김정일이 이거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인희를 불륜죄를 적용해서 북한 문화예술인과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 총살을 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시점으로 이 예술단에게 이틀 한 번씩 생활총화 강화된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 우인희는 배우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유명해요? 네, 유명한 배우인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인희가 이제 뭐 많은 영화들에 출연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름을 날렸죠. 근데 이 우인희 남편이 누구냐면 이름 없는 영웅들을 쓴 그 작가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뉴스예요, 뉴스. 우인희하고 같이 애정 행각을 벌린 그 남자인즉슨 어머니가 저기 무슨 제일동포 무슨 조총련 있지 않습니까? 오사카 지부 부녀 회장이었다는지 그러다 나니까 이게 또 누구하고 얽혀지냐면 고영이가 귀국자 아닙니까? 오사카 출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얽혀져서 마지막에는 야 죽여라. 그래서 형장에 있을로 사라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제 예술인들에 대한 통제, 무슨 사상 통제 이게 강화되는 게 왜서 그러냐면 북한에서는 김종일이가 이제 문화예술론이라는 걸 그 로작으로 발표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작품이 본보기로 돼가지고 이제 시대의 전형을 창조해서 모든 인민 대중이 다 그것을 본받도록 하게끔 하기 위한데 이제 다 초점을 두거든요.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 예술인들은 시대의 앞장에 서서 그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뭐 이틀마다 생활총화를 하고 아까처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술계에서도 또 정말 강하게 하는 데가 있는데
현성월이가 있던 왕재산 경음악단. 뭐를 가장 많이 보면요. 사상성보다도 단원들 간의 사생활 문제를 가장 크게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 이간질하는 거를 사상성보다도 가장 크게 봐서 만약 이 사람이 싸우거나 이간질했다 이게 드러나면 거기서 퇴출돼야 됩니다. 근데 상호 비판, 호상 비판 자체가 이간질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밝혀내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생활총괄 때 얘기해도 돼요?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 네. 아는 언니인데 왕재산에다가 나온 거여서 너무 예쁘고 노래도 잘하는데 왜 나왔대요 하니까 도예술단으로 이제 하향돼서 내려왔는데 그 호실에서 같은 방에서 네. 친구하고 싸웠는데 욕을 했대요. 그게 욕이 문제가 돼서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비판 안 하는 것도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안 해도 큰일 나지. 어떤 산간에 이게 초소가 하나 있었는데 TV 갖다 놓고 매일 대한민국 드라마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초소에서? 네. 거기 한 5-6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애가 나 여기 못 있겠다. 나 다른 부대 가겠다. 자꾸 보이지도 않는데 와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말해라 하는데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 얘네가 한국 TV를 보는 걸 잡혔어요. 그러다가 얘네는 싹 다 감옥 갔거든요. 근데 얘는 그 시간에 TV를 안 본 거예요. 안 보고 나는 얘들하고 같이 이렇게 처벌받기 싫으니까 나는 다른 부대 가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근데 얘를 더 크게 비판했어요. 얘는 사상투쟁했어요. 얘는. 알면서. 어떻게 알면서도 어떻게 눈 감고 말을 안 할 수가 있냐. 눈 감아줬다고. 이런 목적이구나. 호상 비판이라는 거는 감시도 될 수 있는. 그렇죠. 니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위해서 알게 되는. 네, 말 안 하면 그건 동조하는 거고 때로는 더 크게 본다. 이 사람이 갈등하게 되잖아요. 내가 어떤 상대의 결정적 비리를 알고 있는데 호상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얘기했다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갈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죄의식을 심고 그렇죠. 결국은 불게 만들고 그렇죠. 안 벌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처벌을 하게 만들고. 그러네요. 근데 아파요. 갑자기 막 배탈이 나고 뭐하고 이제 뭐해서 못하겠어 이거. 아픈 거는 봐주죠. 봐주죠. 당연히. 아팠는데 저도 맹장 수술을 했는데 이걸 잡고 나가서 생활총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문에 며칠을 못 가. 네. 그거는 빼줍니까? 안 나갈 수는 있어요. 생활총괄 참여를 못 하는 거죠. 네. 못 하는 대신 그러면 그 생활총괄 그 날에 생활총괄 수첩에 그날 못 한 거를 이미 다 적어야 돼요. 적어서 바쳐야 됩니다. 조직에. 나는 그날에 생활총괄을 썼습니다. 이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병원에 가서 생활총괄을 해야 돼요. 네? 병원에 병원에서? 아파도 생활총괄 해야 돼요. 어떻게? 병원에는 호실이 있어. 외과, 내과 뭐 이렇게 쫙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 호실 사람들끼리 한 개 조직을 묶어요. 세상에. 아픈 사람들끼리 생활총괄 해야 돼요. 무섭다. 나는 지금 아니 아파서 누워 있는 사람이 뭘 할 게 있어? 자기 장군님이 비판을. 주신 귀한 몸에 신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그렇게 하자. 맞아. 김정일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건 사고는 혁명의 원수입니다. 뭐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맞아. 사고는. 근데 그 호상 비판할 때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 옆에 사람 측 보면 이거 맹장 수술 정도 하나 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호실 청소를 제대로 안 합니다. 뭔 소리야? 그렇게 비판을 어쨌든 만들어야 되네. 병원에 가도 어떻게든 조직을 만들어서 비판하고 반성하고 계속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탈북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저하고 같이 탈북한 친구 있잖아요. 그 서해 해상으로 같이 둘이 헤어졌던 같이 친구. 왔던. 예, 그 친구가 저도 한국에 와서 알았거든요. 그 친구가 원래 탈북을 했던 친구였더라고요. 네. 한 번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북송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련대에서도 생활총괄을 하더래요. 자기가 당황했대요. 뭐 때문에 당황했냐면 오늘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모르잖아요. 호상 비판을 해야 된대요. 왜? 뭐라 그래? 1시간을 봤어도 해야 된대요. 인상이 안 좋아. 그리고 아니 저기 내가 이제 들어온 지 1시간 됐는데 누굴 비판하냐고. 어떻게 하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자기 마치 아는 것처럼 다 비판을 하더라고요. 금방 본 사람인데 마치 오랜 세월 같이 지낸 사람처럼. 대단하다. 아니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생활총괄을 피할 수는 없어요.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비판을 합니까? 이게 굉장히 기술적이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충분히 내가 자기 비판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도 이게 또 다른 문제로 야기돼서
혁명화로 끌려가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돼서는 안 되니까 이 선을 지키면서 비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20년에 그 북한에서 반동사상문화 배기법을 만들어 놓고 그게 딱 위에서 상배에서 떨어져서 그 강연을 한번 하고 나서 그 기관 기업소들마다 뭐 당위원장이나 혹은 보위지도원들이나 보안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맡은 기관 담당 부서들에서 자수 정책을 실시했어요. 적국의 콘텐츠를 겨냥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이나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뭐 영화나 무슨 뭐 라디오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이런 지침이 떨어지기 전에 본 거는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자수를 확실하게 해라. 관대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써내라. 그러니까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떠한 걸 보았습니다도 좋고 혹은 가족들과 어떤 걸 본의 아니게 실수로 보았습니다. 얘도 좋다. 다 써내서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시간을 주고서 앞에서 뒷짐 지고 왔다 갔다 다니고 있고 뭐 쓰고 있는데 지를 둘러보니까 뭘 부지런히 써요 사람들이 아무튼 뭘 들을 쓰지? 뭐 쓸 게 있나? 하고서 그냥 난 간단하게 그냥 뭐 기밀력 나는 봉돼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몇 년 며칠 뭐 이렇게 써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냈어야 되니까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집어가지고선 쭉 던지는 거예요. 던지더니 다른 통 칙거려가지고 다 똑바로 쓰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뭘? 이게 강제적이네 그냥. 아니 뭐 본 것도 없는데 뭘 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 또 사상투쟁 무대 올라오기 싫으면 똑바로 쓰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쫄아가지고 다시 들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뭐 부지런히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상하네. 다 갖다 내니까 다른 사람들 건 던지지 않고 족보고선 놓고선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싫으면 밖으로 나가요 그냥. 다 내보내는데 저 혼자 뻘쭘히 앉아있지 앉아있다가 이거 아니 난 마지막까지 아니야. 본 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 남았으니까 그땐 또 군소리 안 하고 됐어 넌 따로 볼 테니까 알았어 아무튼 보낸 거예요. 나왔죠. 그게 끝났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누구는 그냥 보안소로 출근을 하고 누구는 보위부로 출근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쓰면 그러니까 안 돼. 이게 본질에 따라서 저와 3년간에 관련된 6개월간에 다 있어요 그냥. 중요한 건 내가 보니까 자수 정책이 이게 우리 그러니까 거의 북한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구든지 다 봤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진짜. 예, 놀랐어요 되게. 그 사람들은 뭐 봐서 그런 거예요? 뭐 천국의 계단 이런 거 본 거예요? 천국의 계단도 봤고 어떤 사람은 뭐 난 아이리스를 봤습니다. 난 자이언트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다 나온 거예요 그냥. 다 나와. 6개월짜리 나도 안 본 거. 3개월짜리 뭐야? 왜 여러 개 보면 많이 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반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면 한국 방송을 뭐 뉴스를 포함해서 이런 걸 체계적으로 본 사람들은 교화를 가요. 교화를 가고 그게 아니라 USB를 통해서 우연찮게 맞닥뜨릴 영화를 봤는데 한국 영화다. 이런 거는 노동 달린 데 같거든요. 상당히 비슷한 일이었는데 군대에서 다 이제 임무 받고 다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다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종 상관없이 다 모이니까 한 500명 정도 모였어요. 네, 모였는데 보위사령부라는 데서 내려와가지고 한 40분짜리 강의를 합니다. 한국 영화 보지 마라, 미국 영화 보지 마라 이런 거. 뭐 맨날 하는 소리니까 지겹죠. 근데 다 끝나고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재판을 하는 영상이에요. 그 군 재판소에서 영화 보다가 잡힌 사람들이 한 뭐 10대 명 이렇게 서 있고 앞에는 부모님들이 나와 있어요. 판사가 딱 재판을 하는데 누구는 6년, 뭐 누구는 노동, 뭐 아주 무기노동 교화 뭐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책을 딱 덮었는데 군관이 하나 딱 옆에서 뛰어옵니다. 그러더니 빨간 노트를 딱 건네주니까 판사가 차렷 이거 하고 일어나더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명령. 저자들이 당에서 하지 말라는 엄중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이번 한 번만 관대하게 용서해 준다. 두 번 다시 용서는 없다 하고 책을 딱 덮는 거예요. 어명이네 어명.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들이 그 판결 받았을 때 소리도 못 내고 울다가 용서해 준다니까 만세 부리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어명이에요. 근데 저도 그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내가 고마워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나? 이런 체제에서 살아가야 되는 제 스스로가 불쌍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물을 쏙 들어가게 해줘요. 1인당 A4 용지 한 장씩 쫙 돌립니다. 그러더니 이제부터 한국 영화, 드라마 본 거 다 써. 진짜로 써라. 와, 진짜 만약에 안 써서 다른 출로를 통해서 밝혀지면 너네 그때는 용서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선거를 봐주니까. 근데 갑자기 식은땀이 쭉 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심장이 콩알만해져요. 그때 그 느낌이. 미국 영화 쥐라기 월드라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본 게 아니고 그 중에 몇 명이 같이 봤어요. 저는 안 봤다고 딱 쌩깔 건데
얘네가 봤다고 하게 되면 맞아. 저는 이제 가야 되거든요. 믿고 그냥 안 봤다고 했어요. 그 영화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야, 옆에 애들이 똑똑해야 돼. 네. 그러니까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부들부들 떨다가 안 봤다고 썼어요. 쓰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나오는 거예요. 눈빛을 그래서 봐야지. 조용히 가가지고 너 뭐라고 썼냐 하니까 안 봤다고 썼대. 야, 이 자식은 진짜 제가 뼈라도 하나 뽑아줄 것 같아요. 진정한 저도. 표현 좋아. 아니 피를 나는 저 오늘 이만감 자, 이제 한 명 남았어. 한 명 남았어. 네. 한 명은 한 명 남았어. 그 다 안 봤다고 쓴 거예요. 야, 얘네 진정한 전우. 친구 잘 뒀어. 이렇게 하고 따라오는 생각이 내가 두 번 다시 어디 가서 영화를 가져다가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만 봐야지. 우리가 다만 봐야 돼. 맞아요. 요즘 그 한국 TV 돌려서 보면 큰일 나요. 자수하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안 이제 돼. 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북한의 생활총화 할 때, 그래 저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야 이젠 좀 거짓말을 합니다. 그치. 네, 원칙적으로 다 하려면은 지금 다 죽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하려면. 그렇죠. 거짓말을 하거든요. 나 같은 경우에도 그럼 북한에서 그러면 나도 대한민국 TV 런닝맨을 봤습니다. 거기서 김종국 씨 봤는데 북한 사람 같았다. 생활총화 시간에 이야기했어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비교적 안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거 아니냐면 보위부니까 또 수령보위, 인민보위, 제도보위를 사명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순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태만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슬쩍 돌리지 한국 드라마 단속을 한 걸 가지고 내가 뇌물을 얼만큼 받아가지고 상급한테 얼만큼 줬다. 그러면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요. 요령적으로 이젠 좀 합니다. 생활청화도. 제가 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사실. 근데 중퇴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네. 그 학교에 연구실이 있어요. 그 연구실이라는 게 김실가들의 업적을 기리는 무슨 도록 사진, 사진 같은 거 걸려있는 그런 전시회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실 경비라는 걸 써야 돼요. 학생들이 나와서 쓰거든요, 이걸. 당직을 쓴다는 거예요, 밤에? 예. 학생들이? 예, 맞습니다. 네. 뭐 그날은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우리 그 학교 근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사과 가스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도둑질을 시킨 거죠. 선생님이? 몇 개만 가져와라. 사과를 따와라. 사과 먹자.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따와라. 한 밤 12시쯤 돼가지고 사과를 따다 가서 배낭에다가 그냥 큰 걸로 좋은 걸 골라서 따고 있다가 갑자기 후레쉬가 환하게 쫙 켜진 거예요. 그냥. 용기한테 벌킨 거죠. 순간 놀라가지고 뿔뿔해서 제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냥. 길로 도망을 막 치고 마는데 북한엔 거름으로 인분을 주거든요. 구덩이를 이렇게 길게 쭉 파고 그 인분을 채워놓거든요. 날밤이었거든요. 약간 잘 보지 않으니까 선명치 않는데 그게 부어놓은 지 대낮에 좀 말랐으니까 겉에는 땅 색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땅 색이에요, 그 색이. 그게 뭐 인분인 줄 몰랐죠, 솔직히. 그럼 밤에. 그러니까 한 거기로 막 뛰다가서 내가 질 앞에서 뛰었거든요. 다 빠졌어요. 요 정도? 그러니까 아예 깊이는 깊지 않는데 갑자기 빠지니까 오픈 갑자기 빠지니까 오픈 어떡해? 냄새하고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뭐 나하고 다른 애하고 2명이 빠진 거예요. 한 5명 정도 같았는데 다른 애들은 안 빠지고 2명은 빠졌죠. 빠지니까 다른 애들 도망을 못 친 상황이고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놈들이 뭐 매일 도둑질을 하러 오는 놈들이라고 하면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 쓴 거죠. 보통 그래요. 그렇지도 않은 거 다른 데서 잊어먹은 것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일단. 원래 잡힌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들은 끌고서 경비막자로 끌고 가고 야 냄새나 저리가 그냥 방치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냥 제 발로 걸어서 겨울에 가서 깨끗이 씻고. 비가 오고. 아 정말. 깨끗이 씻고 갔죠 그냥 학교에 나갔는데. 그게 깨끗이 씻어줘. 개울에서 그게 깨끗이 씻어줘. 아니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경우는 이 가서 또 불지 않냐 이것도 뭐 선생님이 시켰다. 내가 또 시켰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길래 제가 선생님이 시켰다는 얘기는 안 했겠습니다. 그랬어? 야 용탁하면 막 그러면서 그냥 왔는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똥통에 빠졌다고 학교에서. 그래도 그게 소문이 나. 그렇지. 사과 문제가 아니지. 그 문제는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요. 똥통에 빠질 때 그러면 똥통에 빠지면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위에 반 형아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야 똥통에 빠져 너 똥 먹었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너무 열받아가지고 엄청 싸웠죠 그냥.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분기 생활총화의 그 무대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총화에 무조건 나오지. 그러니까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거 연구실 경비실로 나가가지고 사과 소리하러 돌아다니다가서 소리. 이거 무대에 서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뭐 아무튼 다른 애들 멀고 가서 못된 짓 한 것도 모자라서 또 싸움을 해가지고 패싸움 조성해가지고 학교 물러나게 만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더 소문이 확산돼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애들만 알던 게 그냥 어느 학교 다 알아버리고 말한 거죠. 마을 전체가 알았네. 예예. 욕을 엄청 막 먹고 그냥 그런 비판 무대에 서서 그냥 얼굴이 빨개지도록 그냥 욕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뭐 심각하게 학교를 중퇴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니 우리 그 담임교원이 그냥 나보고 계속 별명을 붙인 거예요. 똥빠라고 하더라고. 똥빠라고 하더라고. 아니, 본인이 시켜놓고 똥빠였다. 너무하다. 그러니까 계속 나보고 야 똥빠 이봐 뭐 이렇게 똥빠. 네, 그래서 아무튼 자꾸 똥빠라고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뚜껑이 열렸죠 그다음에. 자존심이 또 한참 사춘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참지 못하고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노해가지고 야 이런 게 선생님이고 이런 게 교육기관이라면 내가 이거 안 다니겠어. 그냥 화가 나서 그때부터 지금 학교를 안 다닌 거예요 그냥. 지금 이게 화상 비판을 하거나 당하다 보면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해요. 후폭풍이 계속 생겨요. 일이 점점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처음에 그냥 생활총화를 그냥 일상대로 가다가 갑자기 이런 친구가 한 명 생기면서 막 이쪽으로 몰려 허상 비판을. 내가 예를 들어서 소희 언니를 비판하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분위기가 지금 이륙 씨로 가는 거예요. 이륙 씨가 이륙 씨가 똥통에 사과 이런 일이 있었어? 네. 하면서 몰랐던 사건을 나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위기를 나도 타야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꿔버려. 생활총화 비판. 거기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써요. 맞아. 그 아무튼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서 사상투쟁의 분위기로 가는데 사상투쟁으로. 네, 사상투쟁에는 생활총화보다 조금 더 높은 뭐 사상적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준비시키도록 도와준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이렇게 바꾸면서 그럼 송윤동민 비서도 원래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면 이륙 씨를 위한 사상투쟁에 집중 토론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확 바꿔버려요. 그럼 그냥 2분 세워놓고 그냥 1시간 동안 서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채 못한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가.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심각하다. 이게 지금 여기서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당시에 이륙 씨의 입장이라면 저는요 다 죽이고 싶었어요 그때. 그렇죠? 너무 심정일 것 같아요. 있으면 수류탄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멀쩡한 사람 하나 보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상투쟁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에 한 사람을 세우고 처음에 이렇게 서 있다가 분위기가 바뀌면 가운데를 앞에 나가라고. 이 가운데. 제가 받은 거는 생활총화가 아니고 토요 행사라고 그 분열 행진도 하고 이렇게 무슨 깃발 같은 거 돌고 행진에 나가고 이런 날인데 무대 그러니까 우리 학교 제적이 1,5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00명 앞에 섰다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는 애들이 1,500명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나가서 서서 뒤로 돌아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마주보고 이렇게 세워놓고서 여기서 그냥 그 뒤에서 그 책임지도원이나 그다음에 그 학급들마다 대표들이 토론문 같은 거 들고 나와서 뭐 누구 학생 뭐 옳지 않고 어떡 하면서 나에 대한 욕을 해요. 한 명 하고 끝나고 내려가면 다른 애 또 올라와서 하고 그러니까 학급들마다의 뭐 초위원장 뭐 분단위원장 이런 애들이 올라와서 날 비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끔찍하구나. 1,500명이 지켜보는데 앞에다가 세워. 근데 그걸 선생님이 쓰라고 해. 교사가 말이 돼? 진짜 사회적 살인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로 그러니까 한 명을 가운데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건 약간 그 청년 동맹 안에서 하는 사상투쟁이고 이렇게 이륙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전체 그 단체가 모여서 완전 몰아주기니까 이거는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죠. 아니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여자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나를 좋아하는 여학생이나 친구들이 있는데 오죽하면 학교를 중퇴했겠어요 지금. 그냥 이 친구를 비판하세요 하면은 처음에는 친구들이 좀 소심해서 어떻게 비판하지 해요. 근데 또 분위기가 한 친구가 덩 하면서 확 이러면 괜히 그 오빠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딱 용기 있게. 그럼 한 명 뜨면 하기 시작하면 막 경쟁식으로 또. 또 하는 거야. 중심일 또 이요. 사상투쟁에게 얼마나 좀
위험한가 하면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접시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북한에 쌀을 들였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근무 섰던 애가 이 사상투쟁애로 하여금 감옥까지 갔어요. 시발점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 친구가 대한접시사에서 들여온 그 식량 들여왔던 선박에 근무를 나갔던 거예요. 이 친구가 선미에 서서 다니까 전원을 만나가지고 한국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그 돈 진짜 하찮은 돈이에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한 6개 받았어요. 아, 뭐요? 네. 근데 그 한국 돈이라는 게 신기해서 사실은 받은 거예요. 그걸 돈을 쓸 신기하죠. 데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신기하잖아. 못 써요. 근데 그 받았는데 선수에서 근무 서던 애가 그걸 봐한 거예요. 네. 아, 저 한국 선에 돈 줬다라는 걸 봐가지고 생활총화를 했어요. 생활총화 시간에 이 친구가 이야기한 거예요. 한국 선이 주는 그 돈을 받았다는 거를 그냥 생활총화 시간에 호성 비판을 했는데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이건 생활총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터지지. 라고 해가지고 사상투쟁애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 한국 돈을 받았다고? 적대국의 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상투쟁이 된 게 이 친구가 또 저희가 보위부에 있었다니까 보위부 예심초 구루장으로 끌려간 거예요. 어머나. 그 조사를 받았어요. 돈만 받았냐? 아니면 뭘 또 받았냐? 이게 이 사상투쟁애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는 되게 그러네. 그냥 나가서 뭐 망신당하고. 망신 정도가 아니고 이 한 명의 인생을 아예 망칠 수 있는 그런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거죠. 야, 아니 근데 이 생활총화에서 언제 또 이 사상투쟁으로 이제 전환될지 모른다는 게 좀 공포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상투쟁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생활총화를 하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건덕지가 하나 큰 게 나온다 싶으면 그게 사상투쟁에까지 가는데 저희 저 언니 중에 금주라는 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내 연애가 금지예요. 저희 협주단에는. 근데 이 언니가 무용가 남자랑 엄청 잘생긴 남자랑 사내 연애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남한 드라마가 막 나오고 하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 그 청춘 남녀들이 너무 아름답게 사랑하잖아요. 손도 잡고 막 이렇게 안고도 가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그 흉내를 내면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처음엔 몰래 하다가 조금씩 하기 시작하니까 대담해져가지고 노란물이 들었어. 네, 협주단 전 배우들이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또 협주단에서 스물스물 금지임에도 알면서도 서로 또 사내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이게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제 하나를 모델을 세워서 꼭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현상을. 그러니까 표적이 된 게 이 언니였던 거예요. 생활총화가 있구나. 그래서 생활총화에 누가 이제 조장이 먼저 이거를 해서 이게 문제가 크게 됐다 해서 온 그 300명의 협주단 단원이 모인 데서 2명을 앞에 내세우고 사상투쟁애를 벌인 거예요. 연애한 거밖에 없는데? 네, 사랑 때. 이건 너무했다. 사랑했다고? 그래서 진짜 둘은 아름답게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진짜 책상을 두드리고 막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는 정말 뼈 아픈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어쩔 수 없거든요. 심지어 후배인 저도 비판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30분 지났나? 갑자기 기절했어요. 기절할 것 같아요. 또 예술가들. 기절해서 병원 실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상투쟁에는 마무리됐지만 아무튼 사내 연애는 하면 안 된다. 저런 공개 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협주단 단원들한테 인식을 딱 줬던 거예요. 없어졌어요. 또 어떻게 됐어? 이쪽 예능 쪽이 또 이 민감 감수성이 되게 맞아요. 예민하니까. 거기서 망신을 당하다니. 내가 뭔지 이해가 이게 되거든요. 저도 생활총화하다가 사상투쟁으로 전환돼가지고 제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정말. 쓰러지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게 제가 이렇게 치가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부들부들 몸이 떨리고 몸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왜 비판을 받았었냐면 보초근무, 경계근무 나갔는데 잠을 많이 못 자거든요.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초장이 올라오는 데를 지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잡히지 말아야 돼. 잠자다가 잡힐까 봐. 그런데 보초장이 이게 성동격서 해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뒤로 들어. 그러니까 잡혔죠 그날. 아, 너 보초를 그따위로 서냐 이렇게 잡혔어요. 근데 그걸 상부에다 보고를 안 했어요. 다행히도. 그걸 쫙 기다리고 있다가 토요일 날 비판을 한 거예요. 저를. 어머나. 뭐 아주 비열한 짓인데 이거는. 그 비판을 딱 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사상투쟁으로 전환해. 이게 지도내로 왔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다 비판을 돌아가면서 한 20명이 비판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 받는 건 뭐 괜찮아요. 뭐 그쯤 한데 친한 사람한테 비판을 받을 때는
녹아내리더라고요, 이게. 내가 인간으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것도 들고 눈물이 그냥 줄줄줄 내려와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나면 어떻게 뭐 처벌을 할지 그런 걸 거기서 결정을 해요. 네, 결정해서 적절한 처벌을 줘요.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네, 진짜 이게 몸이 그냥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네, 피가 이게 잘 돌지 않는 것 같아요, 몸에서. 네. 그리고 인민재판이네 뭐. 그래, 그렇지 할 수도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냥 심리적으로 죽었죠. 변호사도 없고. 저는 사상투쟁을 당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철은 씨가 당해봤다고요? 네. 의도치 않게 저도 당해봤는데 뭐가 왜? 2018년경에 제가 남포시 와우도 구역에 청년동맹 일꾼 강습소가 있어요. 거기 3개월 강습을 가는데 사실은 저희는 7월 달에 그때 무슨 그렇게 떼약빛에서 대련 훈련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 지휘관이 자기한테 뇌물을 안 주니까 밥 먹기 전에 계속 대련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한 90명 되는 거를. 그러니까 거기에 좀 반감이 생겨가지고 제가 거기서 소대장을 했는데 반감이 생겨가지고 그걸 안 하겠다 보이콧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지휘관이 올려간 게 국가보위성 청년동맹위원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보고가. 그래서 국가보위성에서 내려가서 사상투쟁을 연다는 거예요. 주모자 나라는 거예요. 그 내가 나가서 하는데 잘못을 한 거를 뭐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아니 그냥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랬다는데 꽝! 야! 너 최고사령관 동지 명령을 어떤 식으로 받드는 거야? 뭐 하더니 오이부에 감찰 같은 군사교육을 세우라고 했는데 대련을 안 해? 뭐 하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 놓고 90명이 앉아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같이 이야기하고 또 어디 가서 기분이 좀 물라네요. 저녁에 나가서 또 술도 먹고 하거든요. 그렇게 먹으면서 시시닥닥 하던 애들이 호상 비판하라! 하더니 아야 호상 비판하는데 여기가 내리가는 거 있죠. 저녁에 술 먹으면서 조동무는 말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뭐 하더니 즐겁게 먹어놓고 내가 거기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뻥 나는 거예요. 정신 명이 다 하라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그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세요? 진짜 수치스러워. 진짜 수치스러워요. 이 사상투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인격을 완전 바닥으로 만들고 쓰레기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또 저녁에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또 다 와요. 와가지고 술 한잔 먹으러 가자더니 약간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하라 하더니 이중인격이야? 이해하라 하더니 또 술 한잔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내가 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가장 많이 사줬는데 가장 욕을 그렇게 세게 가 눈에 딱 보는데 돈 가. 돈 가고 완전 치고 끊었어요. 이게 사상 투쟁하는 게 거기 무대에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여기 3명이 있어요. 북마당 세대는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아마 이제 세대 간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당연히 미리 내용을 서로 짜고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내가 널 비판할 테니까 내일은 너가 날 비판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짜기도 하는데 그 무엇보다 뭐 김일성, 김정일 세대는 총폭탄 세대죠. 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세대였다면 지금 이 장마당 세대는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나 이렇게 반문을 이제 품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뭐 이 생활 총화를 하려면 유일사항 10대 원칙, 교시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안 믿게 되니까 이 생활 총화가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 그 기반에는 이 장마당을 통해서 들어온 외부 정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한마디로 이제 사회주의 시상낙원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버렸으니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근데 성king 교수님, 이게 지금 김정은도 그렇고 이렇게 주변에서 알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장마당 세대는 다르다. 근데 이게 약간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세대는 다르구나. 이게 상호 감시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서로 감시하니까 그러니까 중앙의 컨트롤이 필요 없어요. 가만히 우리 지켜보면 보고 있으면 돼. 알아서 까니까 지금.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도가 지나쳐 버리면은 시스템이 내부에서 붕괴가 돼버려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든 독재 정권은 외부의 침공으로 무너진 케이스가 없어요. 내부에서 무너져요. 그걸 김정은이 알 거야 아마. 그러니까 김정은이 제일 겁먹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북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회용을 안 하죠. 예,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동호회, 뭐 그다음에 포럼 이런 게 이렇게 자유롭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등산 가는 뭐 등산 뭐 산악회도 있고. 지구화가 없어요. 예, 그리고
무슨 포럼이다 뭐 이거 하게 되면 포럼에 참가해서 서로 학습하면서 모르는 것도 서로 배워가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게 아예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생활총화를 보게 되면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느슨한 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죠. 북한 사람들도 지금 현재 자기 먹고 살아가기 힘든데 이렇게 뭐 남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이제 뭐 북한이 완전히 그 골마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김정은이 이거 생활총화 이제부터 좀 강화하고 단속을 조금 똑바로 해야 되겠다. 강화한다고? 생활총화를 최근에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름이 진짜.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더 강화하고 있어요. 이거. 정규 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장 통제를 강화하며 이구실 저구실 되면서 빠지려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제때의 투쟁을 벌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야, 이걸 강조를 했다고? 자기는 안 하면서. 생활총화를 저렇게 강조하잖아. 당 세포들에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당 생활총화를 제때에 무조건 진행하는 규율을 엄격히 세우며 높은 정치사상 수준에서 자기 비판과 허상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원리 비판을 강화하여 동지적이며 원칙적인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 경향들과 요소들을 제때에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김정은이 저렇게 언급할 정도면 진짜 무너지겠다. 저렇게 세게 하지 빡세게 하는 거지. 원리 비판하고 여기 세포에 침투되게 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이 이런 그 사상 통제를 서로 상호 감시를 풀어줄까 아니면 좀 더 강화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강화 쪽으로 고 한 것 같아요 지금.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회의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호상 비판을 더 강화하라. 그리고 또 지시문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의 결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비판해서 이런 경험을 잊지 말고 자기 일을 다시 돌아보라. 강화를 하는 쪽으로 정책을 틀은 것 같은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고 쥐새끼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는 물어요.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한번 저항하다 죽자. 민중봉기가 대부분 그렇게 해서 일어나거든요. 이거 반성을 하라고 그래 자꾸. 이게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김정은이 언제 한번 어렸을 때 소년 다닐 때 청년 다닐 때 생활총화 해봤겠습니까? 김정은 태어나서 한 번도 생활총화 안 해봤어요. 해외에서도 안 하고 누가 옆에서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보기에 생활총화를 그나마 해야 이 사람들 감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불안해서 그런 거죠. 이 불안감의 절정이 어디서 나오냐? 러시아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에 파병시킨 북한군 병사들한테까지 전장에서 생활총화를 시키는 그 친구가 나왔어요. 예? 맞아. 쿠스크에서 전사한 북한군 정경홍이라는 이 북한군 청년의 생활총화 노트가 공개됐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김정은 총비서 동지로부터 조국의 명예를 지키고 북한 특수부대의 용맹함을 보여주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러시아 군인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라고 반성하고 있어요. 이게 사지이고 전쟁터에 자기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고 차례차례 죽어나갔어요, 동료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이 청년도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남긴 이 청년의 메모에는 고작 이 생활총화가 발견이 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북한군 청년들이 거기에서 정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생활총화를 써야겠다라고 썼겠습니까? 얼마나 저주하면서 이 생활총화를 썼겠어요. 감시를 하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 북한 청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돼서 김정은 북한 체제를 정말로 불지를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얼마나 한계에 몰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인 거죠.